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올해 2023 EBS 수능 특강으로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고3 EBS 연계교재죠. 수능 특강에서 고전 시가 파트 중에 이번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의 고전 시가 첫 시험이죠. 6강이 아마 누앙사일 거고요. 7강이 조우인의 자도사라는 가사 문학으로 시작을 하죠. 이 자도사라는 작품은 유배 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자도사에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올해 EBS 교재를 구성했는지 당연히 보기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잠깐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 자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도사의 핵심은 뭐냐면 자, 스스로 자자고 도자가 애도하다 할 때 도자예요. 그래서 자도사는 스스로 애도하다, 즉 스스로 뭔가를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가보죠.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배된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를 통해 표출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광해군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임목대비를 유폐하는 것,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뭔가 좀 정치적인 일이 들어가 있나 봐요. 참고로 이 작품은 유배가사예요. 유배가사라고 하는데, 유배가사의 특징이 뭐냐? 일단 유배를 간다라는 건 귀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면 알겠지만 조우인의 반대편에 서 있던 대북파, 그러니까 이 대북파는 조우인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이 대북파가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고 모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우인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뭔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어쩌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의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럼 원래 이 유배가사의 특징상 뭐가 존재하냐면, 유배가사는 왕에 대한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남아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게 바치는 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배로 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다른 존재를 내세우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선녀에 비유하고 있다. 즉 선녀. 이게 선녀라는 존재를 하나 내세우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상제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이 선녀가 마치 옥황상제에게 말을 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표면적으로는 요 얘기처럼 드러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따로 있는데 돌려 말한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을 우의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돌려 말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선녀가 바로 조우인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여기 있는 바로 임금, 요 임금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선녀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조우인이면서 동시에 여성화자를 내세우고 있다. 여성화자를 내세우게 되면 좀 뭔가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자신의 애절한 마음 표현에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밑에 보죠. 임금에 대한 충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을 드러내고 싶은 게 바로 유배가사의 특징이다.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 그럼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 신하와 대비되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데요? 바로 간신배. 여기서는 대북파란 존재들이겠죠. 얘에 대해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우인은 자연물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공부하다가 자, 우의적이란 말도 기억해야 되겠고, 뭔가 자연물이 나오나 보다. 그 자연물은 뭔데? 소식을 알려주는, 그죠?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된 상황 얘기했으니까 자연물이 소식을 알려주는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그럼 요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충이란 마음 플러스 아까 비판하는 태도 플러스 억울한 심정 더하기 임금에 대한 원망까지 이렇게 다양한 심리가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보면 되는 거겠네요. 참고로 선녀가 죄를 지어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적강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적강구조라고 하는 건 또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원적인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상이라는 세계와 지상이라는 세계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배가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임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런 충신 연주지사의 마음을 한마디로 연군지정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작품 들어가기 전에 주르르르르륵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잘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가야 될 포인트 뭘까?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방금 옆에 적긴 했어요. 이원적 세계가 드러난다. 그걸 통해 적강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 핵심 정서는 그리움, 원망, 비판이다. 여기다 써 있었어요. 다음, 다른 유배 가사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유배 가사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음, 충신 연주지사 연군지정 방금 설명했네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럼 요 안에 여러 개의 공간이 등장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배 가사. 일단 유배를 왔으니까 뭔가 좀 억울할 수 있고 자기 처지가 너무 슬플 수 있으니 스스로 자기를 애도하는 노래를 쓸 수밖에 없겠네? 생각한 상태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인생이 몇 날이며 라고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요게 본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가 흔히 가사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서사, 본사, 결사로 쪼개지잖아요. 서사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 살짝 적어줄까요? 서사 내용이 우리 책엔 없어. 그러니까 EBS 교재엔 실려있지 않은데 서사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임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과 만나길 소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뭘 하냐? 소망을 하면서 옷을 지으면서 우리 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서사 파트에서는 어떤 님에 대한 사랑 플러스 만나길 소망 플러스 보고 싶어요라는 그리움. 근데 그거를 옷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사 파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이 몇 날이며 가사문학의 핵심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일단 7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의 인생은 뭐냐? 님과 만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님과 만나지 못한 채 보낸 인생이 몇 날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내 뭐 어이없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난 님 만나고 싶은데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자, 옥계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계단인데 옥계에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옥으로 만든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공간이 되는 거겠죠. 자, 내려갔어요. 오색구름 깊은 곳에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그럼 님 계신 데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누군가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는 행위가 나오네요. 안개문과 구름창이 천리만리를 가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안개와 구름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보고 싶은데 가려버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의미상 임금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쪽을 보고 싶어서 내가 올라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님을 보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종의 장애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하자면 아마도 대부파를 의미하는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모친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님이 너무 보고 싶다. 즉 그리움이라는 행위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죄송해요.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옥계에 내려갔어요. 그럼 옥계라는 곳은 내려간 거니까 여기는 지상이에요. 지상. 자,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그러니까 님과 나와의 인연이 없지는 않았는지 아마 하늘도 아셨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도 아셨는가? 그럼 인연이라고 하는 건 님과의 인연이겠죠? 생략된 말. 우리 님과의 인연이 없지는 않았는지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난으로. 청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난이 전설 속의 새를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 광안궁에 날아올랐대. 그러면 외로운 새로 광안궁에 날아올랐어? 그럼 누가? 전설 속의 새가 되어 광안궁에 날아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청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청난이 되어서 광안궁으로 날아올랐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럼 내가 현재 지상에 있다가 광안궁. 요건 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말인데 뭐 광안궁, 광안루, 배공루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런 곳은 전부 다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곳이에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 그 얘기는 임금님께서 계신 곳이겠죠. 근데 거기에 날아올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상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간 거예요? 천상세계로 와우 공간을 이동했구나. 우리 아까 공간의 이동 나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날아올라서 듣고서 못 뵙던, 즉 그동안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님을 첫낯에 잠깐 뵀다. 그럼 첫낯에 뵀다는 얘기는 드디어 우리 님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건 어쩌면 얘가 임금을 만나려면 우리가 벼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벼슬 자리에 오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내 님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내 님은 이분밖에 없어. 그러니 이 반갑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에이, 가늠할 수 없을걸? 그럼 가늠할까라는 얘기는 설의법이 써있다 볼 수 있겠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내용은 이해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님을 보고 싶은데 님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서사 부분에서 님을 만나기 소망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뭐 구름과 안개가 또 막고 있어서 잘 볼 수도 없었고 또 인연이 없지 않은데 다행히 내가 청난이 되어서 광안궁으로 날아올랐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님을 처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잠깐 뵀다라고 나오네. 그럼 지속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잠깐 보고 그 다음 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자, 넘어가 보죠.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만났어. 그리고 이제 다시 뵐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님을 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3,000명의 미인들은 나와 경쟁자들이라 볼 수 있겠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좌우에 벌렸다. 그러면 이 두 명은 님을 보좌하는 여인들이잖아. 님 곁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 곁에 여인들. 그런데 이 안에서 화자를 선녀로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임 곁의 여인들은 바로 나와의 경쟁 대상들이야. 경쟁 또는 비교 대상들로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작품 속에서의 의미라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현실 세계로 고려하자면 아마도 다른 신하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는 이제 처음 벼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벼슬을 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버렸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하는 건 여자니까 이거는 여성 화자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겠구나. 자, 빛바랜 화장이니까 뭔가 화려한 화장은 아니고 화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빛바랜 화장을 어디가 자랑하며, 즉 어디가 자랑하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다는 뜻이죠. 다음, 탐탁치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즉 탐탁치 않은 태도는 누구의 태도냐면 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자를 보는 님의 태도가 뭔가 조금 탐탁치가 않은 거야. 왜?
나는 뭔가 화려한 화장을 한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가 님에게 뭔가 눈에 띌 만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님이 나를 보는 게 탐탁치 않아. 뭔가 사랑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자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또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죠. 너무 슬픈 마음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네. 어쩌면 탐탁치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님과의 이별을 좀 예감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네모친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네 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구나. 그러니까 화자와의 비교 대상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는 얘기겠죠. 피눈물의 상징하는 거는 뭔가 눈물이니까 슬픔이겠고요. 근데 그냥 슬픔이 아니라 뭐 한의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매로 훔치며 옥경을 떠나서 아까 얘기했죠. 옥경이라고 하는 건 백옥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백옥경은 천상세계,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곳. 하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세계잖아. 여기는 하계는 저희가 천상이라면 여기는 지상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여기 한 줄에서 이미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있는 거니까 요거 이원적 세계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원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옥계에 내려갔다가 광안궁으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세 번째 장소로 다시 하계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군데의 지금 현재 공간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계에 내려오니 인생 박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그러니까 박명이라고 하는 건 박한 운명이라는 뜻이니까 박복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팔자가 사납다 이런 뜻이야. 팔자가 사납다. 즉 사나운 팔자의 인생의 이처럼 생겼던가? 그러니까 나의 인생 이런 것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인생이 팔자가 사납다라는 건 바로 내 인생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인생, 박명,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운명론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요 내용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거 살짝 지우고 나서 정리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화자가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의 공간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공간이 어디였어요? 일단 옥계라는 공간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공간이 어디였어요? 광안궁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였어요? 하계라는 공간이었어요. 그죠? 자, 옥계라는 공간은 특징은 지상세계를 의미했죠. 노란색을 쓸까요? 여기는 지상세계. 광안궁은 천상세계. 하계는 다시 지상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옥계라는 곳은 일단은 옥계에 가서 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던 공간이었고 드디어 천상세계에 가서 님을 뭐 했죠? 만났죠. 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회하고 싶었어. 근데 재회를 하지 못했지.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님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하니 님과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별한 다음에 뭔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지상세계에서의 모습인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별하고 아쉬워, 슬퍼. 지금 현재 아쉬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계에 내려와서요. 자, 넘어갑시다.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써있죠? 아쉽다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님은 내 힘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뭔 얘기예요? 님은 나의 님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럼 님은 내 힘인데 어떻게 나를 버려라는 얘기는 사실은 님에 대한 원망의 심리가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님을 뭐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원망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하나,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그럼 생각하시면 뭐죠? 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니 불쌍한가? 아, 불쌍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불쌍한가라는 얘기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다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뭐 하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망 슬픔도 있지만 다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는 내가 지금 님과 헤어져서 얼마나 슬프고 님에 대한 원망의 심리, 소망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나는 정조, 충을 지킨 거죠. 그죠? 좋은 때에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다. 그럼 다시 뵐까 했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냐면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과연 내 님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오! 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봐. 그래서 삼천리 약수, 약수라고 하는 건 부력이 제로라고 하네요. 부력이 0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뭇잎도 가라앉게 되는, 그러니까 전혀 무엇도 뜰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약수가 나오게 되면 무엇도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수가 님과 나 사이에 있다? 그럼 장애물이에요. 근데 여기를 건너갈 수 없는데 청조사, 새는 건널 수 있잖아요. 청, 푸를 청자니까. 그러니까 파랑새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랑새라고 하면 희망 따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청조사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잖아.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청조사가 객관적 상가물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청조사를 보고서 내가 어떤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사물이 내 마음에 상관을 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건너오니 님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갑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내가 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았는지 장애물을 건너 청조사가 건너와서 님의 소식을 내가 반갑게 들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죠.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그러니까 님께 날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제 님 생각하면 단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여러 해 동안 헝클어진 머리를 틀었다. 그럼 왜 여러 해 동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을까? 님이 없으니까 굳이 꾸밀 이유가 없던 거지. 그러면 머리를 틀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 왜? 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그럼 분은 분칠, 화장한다는 얘기니까 오? 요거 혹시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을 아니 발랐다는 얘기는 분을 안 발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화장 왜 안 해? 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님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화장할 시간, 화장할 여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 틀어서 이제 머리 빨리 치장을 하고 화장할 틈도 없어. 빨리 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화장도 미처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반가움. 그렇죠? 결국은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처 화장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 결국 머리를 틀어 올리고 분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 네모칸은 여성 화자임을 보여주는 챕터구나. 그 다음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허위허위 이런 것도 이제 음성 상징어가 될 수 있겠죠. 뭔가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네요. 자, 허위허위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던 얼굴이니까 그리워하는 얼굴이잖아. 그 그리던 얼굴은 바로 뭐야? 님이죠. 근데 내가 반가움에 화장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너무 급한 마음에 뛰어들어왔는데 나를 보고 본 듯 만 듯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되게 뭘 느낄 수밖에 없어?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참, 왜 이래? 나한테? 난 진짜 반가워서 왔는데 나 막 본 척 만 척해? 지금 장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술궂은 시샘은 어째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시샘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샘하는 존재는 당연히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그건 바로 다른 신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보기에서 말했던 그 대북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다른 신하들의 시샘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모함을 받아서 귀양 왔다고 했잖아. 그 모함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찌 나를 이렇게 모함한단 말인가? 그럼 어찌해서 이런 심술궂은 시샘이 나를 모함한단 말인가? 라는 얘기는 모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그럼 뭐 하고 있는 건데? 알록달록 무늬를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시경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된 구절이거든. 이게 무슨 것이냐면 사소한 것을 모아서 큰 것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고운 비단을 만든다는 이 구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무늬를 모아서 고운 비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을 모아서 나를 굉장히 모함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소한 잘못들을 모아서 나에게 큰 모함거리를 만든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기는 심술궂은 시샘하는 것들이 또 밑에 옥토리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허물을 지어냈다. 허물을 지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옥토리 쉬파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북파 나를 모함하던 그 나쁜 간신배들 그런 나쁜 놈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쉬파리는 화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비판의 대상 여기 있다. 비판의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가짜로 내 허물을 지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진짜 끝이 없을까? 끝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끝없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늘에 해가 있어 님이 짐작 안 하실까? 하늘에 광명이 떠 있으니 님이 설마 모르실까라는 얘기는 님은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서리법이 될 수 있겠죠. 설마 님이 모르실까? 아마 우리 님이 다 짐작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님은 아시겠지. 설마 위에 계시는데 내 억울함 알아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을 말하려니 그럼 그것은 뭘까 얘들아? 뭘 던져도 님이 아실 거니까 그걸 내가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님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그냥 던져두고 서러운 뜻, 내가 얼마나 님이 계시지 않아서 서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런 마음들을 막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서럽다라고 내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백년인생에 이내님 만나 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을 믿었다. 그럼 뭔 얘기냐면 내가 님에게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럼 요거는 아마도 사랑의 맹세를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이 맹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맹세한다는 건 보통 변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변치 않겠다는 사랑의 맹세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님 믿었는데 아휴 믿었는데 이런 거잖아.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나오네. 이 맹세를 저버린 거지. 그리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옥 같은 얼굴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님의 얼굴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이 옥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아니 나와의 맹세 어찌 두고 나로 하여금 님의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게 만드시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의미상 뭐예요?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왜 나보고 그런 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야? 내 옆에 계셔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리움만 안겨주시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가라는 얘기는 왜 나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실증났다는 것인가? 그럼 사랑이 실증났다? 너 설마 나를
버리고 날 변한 거니? 이런 얘기니까 실증났던가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겠죠. 박복한 탓이련가 다 나의 운명인가 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 말하자니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딱 끊어본다면 앞과 뒤가 서로 대꾸구나. 구조가 똑같죠. 뭐뭐하면 이러하고 뭐뭐하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꾸를 통해서 어떤 속상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략 부분에 무슨 내용 들어있냐면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님과 이별해서 너무너무 슬퍼요라고 하는 그 슬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고사 인용이 바로 요 중략 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되게 짧아요. 한 4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 다음 넘어갈게요. 자,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들이 떨어지니. 자, 그러면 풍상이라고 하는 건 바람과 서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꽃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왜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했을까? 풍상은 왜 갑자기 얘기했을까? 일반적인 시에서 대부분의 시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풍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차가운 이미지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바람과 서리는 시련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시련 때문에 수많은 꽃들이 떨어졌네? 그럼 꽃은 저 시련을 당한 존재들, 약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수많은 꽃들은 한마디로 충신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 안에서는 충신들이 죽거나 유배가던 모습들, 떨어진이라고 하는 건 충신들이 죽거나 유배갔던 상황을 비유한 거고 여러 떡의 국화는 누굴 위해 피었으며 즉 국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지조와 절개. 이러한 지조와 절개는 누굴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현재 상황이 이렇단 얘기예요. 삭풍이 몹시 부는 천지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삭풍이라고 하는 것들, 풍상이 부는 것들, 열을 추운 상태 있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선생님이 괜히 내몰친 건 아니겠지. 아까 보기에 근거하자면 요거는 광해군 때의 혼란스런 정치적인 현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추위, 진짜 꽃, 진짜 국화, 진짜 바람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충신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시를 겪으며 죽거나 유배를 갔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볕을 쬐다. 이 볕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임금의 은혜를 하루만 쬐고 열흘 동안은 추워. 그럼 임금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열흘추위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흘추위의 의미가 뭐야?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 왜? 유배를 가거나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노래인 거죠.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을 꿰어놓고 보통 침은 바늘을 얘기하는 건데 바늘과 오색 실을 꿰다라는 얘기는 옷을 만드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꺼내서 그러면 꿰어놓고 뭔가 옷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 님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니 그럼 님이 옷이 터졌어? 그럼 님의 상태가 안 좋은 거네? 근데 그거를 기워주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 님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야? 님에 대한 청성 혹은 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말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 바로 연군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거 사실 여러분 그 송미인곡 3인곡이었나? 3인곡에 보게 되면 여름철에 님에게 옷을 지어 보내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옷찢기를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 3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 본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천문구중,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해요. 임금님이 계신 지무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9번의 관문을 거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천문구중은 바로 임금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되게 가기 힘든 곳이야. 왜?
그만큼의 많은 관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갈 길이 아득하기만 하다. 아득하다라는 얘기는 갈 수 있을까? 너무 멀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니까 일종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고 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녀자의 깊은 정을 님이 언제쯤 살펴주실까? 이때 아녀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성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계속해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뒤에요.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을 거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얘들아? 현재 님을 위해서 옷을 짓고 있지. 근데 그 옷을 짓는 것이 음력 섣달 거의 다 지나서 봄이 와? 그럼 옷은 사실 우리가 왜 입는 거야? 춥지 않으려고 입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봄이 와버리면 춥지 않으려고 지었던 옷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봄이면 늦을 수 있다. 빨리빨리 지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봄이 온 거죠. 동짓달 자정에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열고 있대. 그럼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동네 사람들은 다 대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요로 뺄게요. 사람들은 봄이 왔어. 그래서 뭐 해요? 대문을 열고 있어요. 대문 열기를 해요. 그런데 화자는 뭐 해요? 봄이 왔어. 그런데 자물쇠를 잠가서 뭐 해요? 침실을 닫아요. 그럼 왜 그런 건데? 여기의 의미는 님이 안 와서 침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님이 왔으면 침실을 활짝 열었겠죠? 근데 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실을 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아래가 서로 뭐가 돼요? 대문을 열고 닫는 거니까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왜 얘는 침실을 닫고 있을까? 그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님이 날 찾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서러워. 그러니까 에이 문 안 열어줄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님이 찾아주지 않아. 그로 인해 생긴 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님이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닫아놓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 얘기는 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들은 봄이 와서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을 열지 않고 침실도 닫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자, 눈 위의 서리는 그동안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건 겨울을 상징하는 계절감 소재, 매화라고 하는 건 봄을 의미하는 계절감의 소재니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으나 서리가 얼마나 녹았는지, 봄이 되어서 몇 봉오리의 꽃이 피었는지 나한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나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거든. 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 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굳이 밖과 소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연의 변화도 만끽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까지가 본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사에서 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 옷을 지으며 실제 본사에 와서 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다시 만나려 소망했지인데 그게 안 돼. 왜? 나를 그렇게 예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거기의 핵심은 그런 거야.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거리고 뭔가 좀 아부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나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아. 결국은 쫓겨나서 님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간장이 다 썩어. 간장은 우리가 내장기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썩을 수는 없어요. 일종의 과장이라 볼 수 있겠고, 그 정도로 속상하다, 절망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장이 다 썩어 녹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이 피되어 솟아날 수 있을까? 얘들아 진짜로? 불가능하지. 과장이야 과장. 그럼 왜 이렇게 과장해 놓은 거야?
내가 그만큼 당신이 그립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 천주기 눈물이 피되어 솟아나기도 하고 반벽청등, 이 반벽청등이 보통 옛날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송민곡에도 여기 나오거든. 산속에 인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깜깜해서 달빛에 의거해서 찾아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집 앞에다가 이 등을 하나 걸어놔. 반벽청등이라는 등을 걸어놓으면 이 등을 보고 저기 인가가 있네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반벽청등은 왜 걸어놓는 거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벽청등을 왜 걸어놨다? 님을 위해 걸어놓은 거잖아. 결국은 이 반벽청등은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빛조차 어둡다는 얘기는 결국 걸어놨지만 님이 오지 않았고 쓸모가 없었다는 얘기야.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이 매부라는 게 실을 산다는 얘기거든. 이게 옛날 이야기 속에 있던 거예요. 요게 아마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운데 그 사람에게 멋진 시를 좀 지어보고자 황금을 주고 시를 이제 산 거야. 그걸 보냈더니 그 사람이 좋아했고 잘 맺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옛날 이야기인 고사를 인용해서 한 얘기인 거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이란 얘기는 나는 황금이 없다. 그래서 매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절망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돈이라도 많았으면 멋진 글귀를 사서 너한테 보냈을 텐데 그런 것도 내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백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태양빛?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임금의 은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임금의 은혜가 무정, 정이 없어서 뒤집힌 동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뒤집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제 밑에 바닥이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그럼 여기에는 임금의 은혜라고 하는 햇빛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뒤집힌 동이니까. 그럼 뒤집힌 동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화자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고, 화자의 처지는 뒤집힌 동이와 같아서 임금의 은혜가 빛을 쏘냐? 비치지 않아. 임금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화자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뒤집힌 동이 빛을 쏘냐까지 했어요. 자,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그럼 또 계속해서 다 내 잘못이지 뭐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체념한다고도 하죠. 자, 언어의 공교, 재주란 뜻이에요. 내가 말재주도 없고 눈치도 잘 몰라갖고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냐. 즉 누구에게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야. 왜? 다 나의 잘못이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내가 재주가 없었고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조물주의 처분을 내가 누굴 탓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들으리오? 물으리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운명론적 죄송해요. 가치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뒷장이에요. 창에 비친 매와 달에 창에 매와 달이 비쳤대 얘들아. 거기에 가느다란 한숨을 짓고, 그럼 포인트는 어디 있어? 당연히 한숨에 있겠지, 그치?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악기라는 걸 왜 연주하냐면 시름을 잊어보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창에 비친 매와 달, 그럼 매와 달인데 달이 하나 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요때 달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조제가 될 수 있겠다. 왜 달빛 아래 이렇게 뭔가 좀 그 운치 있게 옛날 막 첫사랑 생각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달 때문에 간단한 한숨을 시작을 했고 아쟁을 꺼내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한
행위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검은 고줄이 툭 끊어져서 다시 읽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검은 고줄이 끊어져서 이제는 연주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정말 희망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님 곁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많이 봤던 구절이네. 송미인곡과 삼인곡 끝에 쪽에 결사에 가게 되면 차라리 죽어서 시어디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기억나니 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사 파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사, 본사 내용 끝나고 이제 결사 파트 하는 건데 차라리 내가 현실에서는 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딘가에 가려고 해도 막 장애물이 막고 있고 너무 멀고 이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자규가 돼봐야겠다. 자규라고 하는 건 두견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두견세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은 한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한의 상징인 자규의 넋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밤마다 이와의 피눈물 울어내어 오경의 잔어를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뭐뭐하리라라는 거니까 깨우고야 말겠어. 깨웠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님의 잠을 깨우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 안에는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요 안에 담긴 심리가 잠이 오냐? 라고 해서 잠을 깨우는 원망의 심리도 있다. 그리고 님의 잠을 깨워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결백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님의 잠을 깨우는 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정서가 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결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작품은 가사문학이기 때문에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위에 아직 안 썼는데 사실 가사문학은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음보라는 게 쭉 길게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나요, 그러면? 자,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님 곁에 가지 못해 슬프다. 님 곁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러한 심리를 노래하는 것 같죠? 자, 최종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요. 님에 대한 변화없는 충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징, 충신, 연주, 지사. 아까 우리가 연군지정 얘기했던 것 같아. 공간의 이동이 들어가는데 옥계에서 광안군에 올랐다가 하계, 그러면 마지막에 침실에 눕게 된 장면까지 해서 네 군데의 장소, 공간의 이동이 들어간다. 그다음 이원적 세계관은 곧 적강구조랑 통할 수 있는 말인 거고 서리, 대꾸 이런 것들이 있었다. 객관적 상관물도 되게 많았었죠. 다른 유배가사에 비해서 원망을 직접 표출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유배가사들은 그럼 뭘 안 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원망을 직접 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가 좀 숨긴다라는 건데 얘는 다른 유배가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원망을 직접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맨 마지막에 고사 인용했다는 것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도사라는 작품 했는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 혼자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이라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이 꼭 혼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백지된 상태에서 요 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럼 뭐 한 60-70%는 시험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버릇하시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요. 계속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읽은 다음에 잠깐 생각, 그리고 또 읽은 다음에 또 생각, 이렇게 좀 가져가게 되면 지루함도 덜 수 있고 좀 좋은 면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끝.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